우리 역전다방을 찾는 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제 경우에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포아이스의 엄살이 늘수록 그만큼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쏟아지겠구나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면서 요거는 다음에, 요거는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박사님 일단은 100세까지는 사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시는 분들이 뭐 제 주위라서 그런지 좀 네. 생각보다 있는데 그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얘기한다 그러놓고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차례 돌아오려고 되게, 하면은 한 2, 3년 기다리지 돌아오거든요. 네. 진짜 저도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남북전쟁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뭔가 미국 가면은 정말 미국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어허.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때마다 사실 뭐 힘들다고 엄살을 좀 부릴 수도 있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이 남북전쟁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남북전쟁을 가장 자세하고 확실하게 다룬 프로그램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차 불런 전투 개시입니다. 7월 21일 오후 시점에서는 나머지 모든 남군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지역이다라는 것을 남군은 더 빨리 깨닫고 더 빠른 조치를 했던 거죠. 그러면 총병사 수 여지껏으로 보면 35,000 대 32,000 동등해져 버렸네요. 동등해졌고 사실 이 헬리를 자체에 놓고 봤을 땐 남군이 더 많아지게 됐죠. 북군이 준비가 되기 시작하자 보우리 가드가 딱 보면서 때가 왔다. 총 반격! 걷잡을 수 없이 남군의 돌격에 이제 무너지게 됐고 이때의 모습은 그 정말 공포와 공황 속에서 그런 규율과 응집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부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통제를 못하고 패주하는 거죠. 북군은 여기서 진짜 완전히 정말 그 오합지졸의 모습을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남북전쟁의 사실상 1차전이었던 불런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제 공격에 나섰던 북군이 졌습니다. 뭐 물론 남군도 굉장히 많이 두드러 맞은 상태죠. 근데 북군 입장에서는 정말 세게 현타가 왔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르기 시작합니까? 이 블런에서 승리를 거두고 네. 그걸로 리치몬드까지 가서 전쟁 끝내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방을 먹은 거거든요. 제대로 말했죠. 네. 차 마시면서 구경하고 왔다가 우리가 졌네. 이렇게 해서 피크닉을 갔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은 불런 전투를 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갔다. 이제 그거가 하나 가능하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방심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쟤네들 뭐 동네 애들 모여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얕볼 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불런 전투 자체가 입에 쓴 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일단 링컨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병력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몇 개월이라 그랬죠? 3개월이었나요? 3개월. 최초에. 예. 3개월. 자원병을 복무기한 3년 와. 연안에 50만 명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3년이면 네. 90년대 공군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람 생각했을 때는 3년을 어떻게 군대에 있어 이럴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정도 나이대가 3년이신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30개월. 교련 교육을 받으면 3개월인가가 빠졌죠. 왜 우린 빼주지도 않으면서 교련 가르쳤지? 며칠 빠졌을 거예요. 야, 그러게요. 저도 한 달 빠졌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근데 원래는 이제 만약에 불런 전투에서 이겼다면 병력 증강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딱 지고 나니까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은 이제 병력 증강을 위한 반란 진압법 등의 일련의 법안들이 바로 승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링컨한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의회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외교사를 보다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하려 그래도 의회에서 이거를 뒷다리 잡아버리면 안 돼요. 통과를 안 시켜주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가 뭐냐면 1949년에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원조법을 냅니다. 미국 정부가. 근데 그때 원래 ECA라고 하는 원조가 있었는데 부흥 원조인데 이걸 유럽에다 주다가 유럽에서 이제 끝나니까 아시아로 와가지고 중국한테 주려는데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못 주고 한국과 같은 미국이 관여하고 있었던 나라에다 ECA 그 원조를 주겠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려요. 어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게
타이완 로비스트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타이완 로비스트들이 왜 타이완에 안 주고 한국에 주는 거야? 아,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좀 줄이면서 그 대신에 경제 원조를 많이 주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미군은 줄여야 되는데 경제 원조는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줬어요. 그 당시에. 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의회와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딱 지고 나니까 의회에서 야,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남부의 반란을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링컨이 제시했던 병력보다 더 많이 막 이렇게 해줄 정도로. 예. 세게 얘기해야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대로 링컨의 법안대로만 따라가면 의회는 이들은 그냥 링컨 꽁무니 따라갔잖아 이렇게 되니까 더 세게 해서 우리 의회가 이 남부를 진압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이걸 2차 분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의회가 네. 거의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남부에 있는 주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의회에 있는 남부주 출신 사람들이 다 사퇴를 하거나 아하. 이제 쫓겨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링컨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에서 법안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제2차 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군의 병력을 굉장히 급격하게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링컨이 마련했던 겁니다. 자, 50만 대규모 병력이 무려 3년 동안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 강한 거거든요. 3개월 후에 집에 갈게요 하는 군대하고는 차원이 다를 텐데 그렇다면 초반부터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예 군대를 만들어낼 때는 그 적임자를 찾아야 돼요. 어허. 그래서 링컨이 맥돌 장군의 교체 카드를 꺼내죠. 어허. 교체 카드를 꺼내는데 누구였느냐? 북군 장군 중에 그나마 제대로 싸운 장군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중들 사이에서 명성에 자자했습니다. 그것 어허. 때문에.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처음부터 내보내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사령관인 윈필드 스콧이 강력하게 추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제1차 불런 전투가 끝난 다음 날이었죠. 7월 22일에 새로운 야전 사령관을 워싱턴으로 부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젊은 나폴레옹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지 맥클러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전부터 윗선에다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딱 이기려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양병하고 용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병은 군사력을 혹은 군대를 이제 키우는 거고 건설하는 거고 용병은 그런 만들어진 군대를 가지고 이제 전략 전술을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 용병수를 잘해서 이제 군사력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북부 입장에서는 불련 전투에서 크게 지고 나서 그 진 이유가 딱 보면 아마추어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건설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병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었고 때마침 이제 맥클러런이 오게 된 거죠. 근데 맥클레렌은 뭘 잘했길래 그렇게 내가 적임자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 뭐 그런 경력이 있어요? 또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나마 여기를 지켜냈던 이미 영웅이 됐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34이에요. 34인데 그런데 중요합니다. 네, 투스타. 네, 대부분 세계를 바꾼 사람은 30대입니다. 네, 투스타라는 거는 윈필드 스콧 다음으로 계급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영웅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이 지금 다 늙어가는 이 지구에서 이런 젊은 영웅이 북군을 이끌어간다 얼마나 신선합니까? 젊은 네, 젊은 피. 그리고 이제 맥클레렌이 와서 딱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뭐야? 이제 막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북군들이 어. 워싱턴 DC나 이런 데서 술집에서 술 퍼마시고 있고 거리에서 늘어져 있는 애들을 다 한번 쓸어버립니다. 술 그만 퍼먹고 다 들어가. 거리를 확 청소를 해버리죠.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와, 역시 화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규율부터 다지는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확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때마침 맥클레렌의 군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병력이 또 충원이 되면서 이름도 이제 포토맥군으로 바꾸게 됐고 결국 11월에는 병력 규모가 17만 명의 군대로 커나갑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계속 병사들한테 규율과 용기와 자비 이런 거를 외치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대체 맥클레렌에게는 어떤 재주가 있었을까라는 이제 그 부분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맥클레렌은 최고의 훈련가자 경영자였습니다. 일단 매우 똑똑해요. 14살 때 유펜을 들어갔어요. 어디요? 유펜. 유펜. 네,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15살 때 웨스트 포인트를 조기 입학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얘는 천재니까 중학생인데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 뭐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 그야말로 진짜 천재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수재다라는 걸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를 2등으로도 졸업합니다. 게다가 공병병과가 갔어요. 최고네. 네, 게다가 이 군대에선 내가 놀기엔 너무 좁은 무리야 하면서 바로 전역하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또 철도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가장 핫한 또 사업에 그렇죠. 뛰어들어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엄청나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조직을 개편하고 훈련을 시키고 뭐 기율을 확립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고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이 사람의 재능과 그 다음에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찐 천재네요. 원장님, 그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네. 진짜 찐 천재 본 적 있으세요? 보고 있잖아요 앞에서 지금. 저는 이 정도 갖고 안 형은 영재. 아 근데 뭐 서울대학 정도면 막 드글드글 할 텐데.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 진짜 천재냐 영재냐 저는 이런 거보다 성실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천재도요 성실한 사람 못 당합니다. 천재가 성실하면요? 그건 답이 없어요. 맥클레렌. 그런 답이 없는데 성실하죠 이 사람 또. 대부분 천재들이요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자기가 천재인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부장님.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뛰어난 학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인지 모르겠어요. 성실한데 이게 제가 왜 그 이유로 이야기를 안 하냐면 또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예요? 조금 아껴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걸 잘했습니다. 즉 스피치를 잘했다 연설을. 연설. 특히 이 사람이 나폴레옹식 연설을 많이 따라했어요. 비록 샤르공께서는 히틀러 연설을 많이 어디 그런 말. 그래서 맥클레란이 그 병사들한테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딱 처음에 제군들이여 나는 여기에 분명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여기 지금 딱 서서 너희들과 그 위험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나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의 강함에 맞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적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불어주고 사기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연설을 잘했다라는 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병사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입혀주고 먹여주는 걸 잘해줬습니다. 중요하죠. 뭐 입혀주는 거 그거 지난번에 진짜. 군복 이야기도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근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쵸. 군대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복지 처우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입혀주는 거는 이제 군복 이야기가 나왔듯이 복장도 통일시켜주고 이거 잘 입혀주니까 사기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신경 써주니까 우리 지휘관 최고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사람이 군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속 싸우라는 명령도 계속 들었음에도 잘 안 싸우거든요. 근데 그걸 병사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맥클레란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함부로 작전에 나가지 않는다. 진짜 이길 전투만 네. 한다. 뭐 그런 이제 소문과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애칭이 리틀 맥이었습니다. 사실 리틀이란 말은 진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잘 안 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리틀 맥.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는 호감 있는 표현이잖아요. 리틀 맥이 왜 호감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빅맥이 호감 있는데. 근데 그런 영화나 그런 용어 많이 써요. 리틀 빅맨. 네. 리틀 빅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리틀 맥이지만 네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리틀 빅맨 같은 표현들을 그러니까 씁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네. 낮추는 사람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11월 달에 윈필드 스콧이 사임을 하면서 총사령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맥구 사령관에서 2가지 직책을 쓰게 되는데 링컨이 이때 맥클레란한테 물어봐요. 가능하겠어? 의문을 제기를 하죠. 당연히 힘드니까 2개 하기에. 근데 맥클레란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I can do it all. 난 2개 다 할 수 있어. 그럴 정도로 이제 맥클레란의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링컨이 이걸 맡겼던 것은 그만큼 맥클레란이 군대 건설을 잘 해왔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혹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맥클레란한테 두 가지 감투를 다 씌워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30대 이 정도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주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만약에 반란이 일으켰으면 쿠데타도 가능했겠다. 그죠? 그쵸. 그때 워싱턴 DC에 딱 주둔하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하려고 한다면 했겠죠. 사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또 나오거든요. 원장님 벌써 나오셨습니다. 네, 뒤에 가서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그렇다고 뭐 쿠데타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나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런 편법을 써야 되나? 자유라. 정상적으로 가면 돼. 어차피 난 35세에 미국 전권을 이제 군대에 대한 전권을 가졌으니 40대엔 대통령 해야지. 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뭔가 계속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군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최고 지휘까지 네. 그잖아요. 윈필드 스콧이 떠난 그 자리를 메꿨다는 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성공시켰길래? 역전다방 스타일로 뭐 스케줄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야 저거? 네, 저희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네. 지금 아직도 저걸 그리더라고요. 방학 스케줄 해야지. 옛날에 많이 했죠, 저거. 네. 10시에 자고 5시 반에 5시에 일어나요? 네. 일어난 다음에 바로 훈련을 받아요. 아침에. 와. 눈 뜨고 일어나서 구봉하는 막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전 일과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중대별로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이제 보병 전투 기술을 이때 숙달을 하게 됩니다. 뭐 사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13시, 오후 1시에 보면은 디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찬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디너가 요즘은 다 저녁 식사로 생각하시는데 네. 원래 디너의 의미는 하루 중에서 제일 잘 차려 먹는 이걸 디너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농업시대나 이런 때는 언제 제일 잘 먹었나요? 일하기 직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점심에 제일 잘 그쵸. 먹어요. 일할 우리 때. 보면 일하러 가면 네. 점심 새참 엄청나게 크게 차려갖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창 일하는 시간에 배불리 먹고 또 일해야지 이런 관습이 남아 있어갖고 이런 정찬을 보통 점심에 먹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전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 사실 저때 전기가 그 없던 당시에 인류한테는 네. 저녁의 삶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잘 수밖에 없고요. 해가 지면 무조건 잘. 네, 저녁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는 건 점심에 먹고 일하고 저녁 간단히 먹고 씻고 자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퍼라는 영어를 배웠었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안 쓰잖아요. 안 써요, 지금. 이 의미가 용어를. 없는 서퍼. 네. 가볍게 먹고 끝내는 그런 식사를 갖다가 서퍼라고 했는데 그걸 보통 예전에는 저녁에 먹었다는 거죠. 자기 전에. 네. 일찍 자니까. 점심이 메인 끼니인 거죠. 네. 저녁보다 훨씬 잘 먹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후에는 이제 14시부터 16시까지 보니까 군대별 교육이 또 있는데 이때 이제 대대 지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대대 교육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시에 보면은 정복 착용해서 이제 행진하는 걸 해요. 분열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싸우는 방법상 전투 대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행군이 행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매일 했던 훈련이고 또 하나는 정복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은 내가 소속감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보면은 점호 전까지 뭐가 있냐면 나름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비하고 훈련만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사관들이 인솔을 해가지고 기지 밖으로 나가서 외출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1시 반에 잘 준비를 합니다. 점호를 하죠. 근데 점호를 뭐라고 써 있냐면 타투 at 2030라고 돼 있죠. 네. 왜 타투일까요? 요즘 타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문신. 요즘은 다 문신만 생각하시죠?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모여서 문신을 했어요. 우리 사기를 진작시키자 하면서. 같이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이걸 그냥 믿으면은 안 되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스펠링은 똑같아요. 스펠링은 타투 똑같은데 이제 군에서 쓰는 타투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저녁 먹고 뭐 한다고 했죠? 나가서 외출. 한잔 하면서 하루에 피로도 풀면서 논다고 했었죠? 그렇게 좀 놀다가 몇 시간 지나서 이제 잘 시간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영외에 술집에 흩어져 있으니까 한 뭐 9시, 9시 반부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헌병 같은 사람들이 돕니다.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드럼 수를 갖다가 대동을 하고서 돌아다니면서 드럼을 쳐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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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무슨 신호냐? 돌아갈 시간이야. 자 이제 들어갈 시간이다. 다 이제 술 그만 먹고 빨리 나와서 부대로 가. 이게 예전에 네덜란드 쪽 군대에서 먼저 이런 관습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둥두둥 울리는 소리가 도동도동 두투두투 뭐 이렇게 그래서 도동도동 타투야. 도동도동 이걸 갖다가 의성어로 타투라고 한 것이 야간 점호를 타투라고 부르게 된 기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도돈 탭투, 도돈 탭투, 도돈 탭투 하면 맥주 따라주고 있는 수도꼭지 잠거라. 네, 이제 그만 야, 이제 그만 마시고 술 들어가. 그만하고 그래서 지금도 영업 있습니다. 끝. 이게 지금 이제 야간에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잠자리 들어갈 시간이다, 야간 점호 시간이다 이런 걸로.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아침 네. 기상나팔 소리만 네네. 끔찍한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녁 술잔 잠궈라라는 그 소리도 술 잠궈라, 짜증나는 소리 중에 먹어라.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부대에서 한번 쫙 인원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모인 김에 또 한번 딱 열 맞춰서 이 돌고 술 그래서 먹고? 밀리터리 타투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분열 행진하는 걸 밀리터리 타투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식으로 하면 또 그렇게도 하고. 예. 자, 그렇다면 사실은 분위기가 좋았던 북군이 불런에서 한 방을 정말 세게 맞고 이제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천재 중에 찐 천재가 와서 조직도 잘 만들고 군인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나쁜 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맥레렌은 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인물이에요? 이 맥클레렌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가 많이 가요. 그래요?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평가가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정리가 한마디로 돼? 야망, 야망, 욕망. 여성 편견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개인적 욕망이 굉장히 아, 이 사람이 포토맥군 사령관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 측근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포토맥은 날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그럼 많이 어디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이게 내가 됐죠. 지금 여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까지 간다는 거지 뭐. 예. 그런데 이게 이 사람 그 상관이 윈필드 스콧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보고를 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보고를 하면 윈필드 스콧을 거쳐서 해야 되죠. 이게 위기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군인. 근데 윈필드 스콧을 제치고 직접. 링컨한테 보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걱정을 해요.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데 항상 이 맥클라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대통령하고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카사 때 늙은 뚱뚱이라고 불러요. Old Fat Man이라고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만 보면 윈필드 스콧은 맥클레렌을 자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포토맥군의 사령관이 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심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방면에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았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인맥을 쌓아서 윈필드 스콧을 축출을 하려는 시도를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뚱뚱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좀 험담을 좀 해요. 좀.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스카이넷이네. 워낙 똑똑하고 찐천재니까 저런 하등한 상관은 제껴 뭐 이런 AI를 가지고 있었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맥클라렌이 이러고 다니면 이거를 듣는 정치가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야, 이거 너 위기 질서를 안 일으키면 안 되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넘길 일은 아닌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지? 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보기 시작. 맥클레렌이 올라가겠지 나중에.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좀 빨리 저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수뇌부에 불협화음이 생겨? 이러면 조금 이거 안 좋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느냐? 그럼 떠오르는 별 쪽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그런 거예요. 분위기를 들은 다음에 저 초성화를 찍었군요. 윈필드 스콧이 그 소문을 많이 들었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많은 유력 인사들이 링컨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럴 바엔 그냥 윈필드 스콧 장군 나이도 많이 자셨으니까 젊은 맥클라렌이 와서 모든 군대를 젊게 해서 우리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링컨한테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네. 저희 가시는 김에 이제 사진 한 방 찍고 가시죠. 네. 실제로 8월 말에 스캇이 하도 이제 맥클렌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사직하겠다고 합니다. 링컨한테. 진짜 쫓겨난 거네. 근데 링컨이 그래도 당신이 할 일은 많다. 어. 허가를 해주지 않죠. 그 링컨 당시에는. 입장에선 그때 덜커덕 받아들여봐요. 그럼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링필드 스콧은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는 진짜로 그냥 바지 사장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달 내내 링컨한테 사임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나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10월 31일 날 사임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다음 날 11월 1일 날 맥클레런이 드디어 최정점에 올라서죠. 바로 총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둘 다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링컨 입장에서 이거죠. 야, 총사령관 시켜줬으니까 빨리 결과물을 내놔 이거잖아요. 너 젊다며, 너 다 할 수 있다며라고 했는데 정작 총사령관이 되고 나서는 미적미적해요. 전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네. 그러니까 몇 번 링컨이 얘기해요. 왜 안 나가지? 너 거의 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2주 뒤에 불러서 야, 아직도 안 됐어? 라고 했으면 아직 요 부분이 안 됐는데요. 근데 링컨 입장에서 환장하는 게 무조건 안 나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지금 전투를 못하는 이유를 대요. 이거 갑자기 명청교체기에 광해군이 생각나요. 정말 정확하게 논리상 뭐 맞긴 한데 절차상 맞긴 한데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링컨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걸리겠어? 한 2, 3주 걸립니다. 그럼 2, 3주 이후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맥클러렌이 뭐라고 하냐면 카카, 제가 지금 제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저 불러서 이러시면 제가 굉장히 일하기 힘듭니다라고. 야, 이제 링컨도 약간 네. 그러니까 링컨이 지금 군 통수권자인데 이제 링컨 입장에서는 비록 뭐 북부인들이 뭐 각오가 되어 있고 뭐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의지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의지가 어떻게 보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되는 입장인 게 대통령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뭔가 지시를 하는데 맥클레란은 계속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황당할 노릇이죠. 이 정도면 제가 아까 그냥 농담 삼아 던졌던 이야기가 네. 링컨 입장에서 이 자식 이거 딴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대를 얼마만큼 더 키우려고 뭐 이런 거지. 몇십만, 17만 17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적도 있었어요. 회의하자고 불렀어요. 근데 바빠서 못 간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링컨 입장에서 빙의가 돼가지고 지금 확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심소령님이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의 군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 근데 나와야 되는데. 다 바로 밑에 있는 네. 장군이 네. 본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장군이 이 나머지 군대를 다 관리해. 근데 내가 오려는데 안 들어오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해. 그러면 땀만 푸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지금 표정이 링컨에 빙이 되셨습니다. 역시. 이 자식 웨스트 버지니아 회군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링컨은 허준 씨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지. 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지. 링컨은 이래요. 오케이, 일단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네가 야전에서 네 능력을 보여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맥클레란의 거부는 단순한 저는 봤을 땐 거부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사실 맥클레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맥클레란이 실제로 어떻게 잘 싸웠는지, 뭐 용병술이 어땠는지 이런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당시에 맥클레란이 링컨의 명령을 거부하고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도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맥클레란의 더 큰 문제는 저는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정말 너무 무례했어요, 이 사람. 사례를 몇 가지 들자면 맥클레란이 아내한테 되게 잘해요. 아 그래요? 편지를 계속 씁니다. 거의 매일 썼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링컨을 되게 조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링컨을 뭐 개코 원숭이다, 아니면 뭐 고릴라다라고 이렇게 공공하게 호칭을 써요. 와. 참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게 아내한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부하한테도 링컨을 그런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명백한 상관모독이에요. 그럼. 이런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가장 또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11월 달에 그러니까 61년 11월 달에 링컨이 이제 전략 문제를 좀 상의를 하려고 시워드랑 그다음에 자기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맥클레란을 직접 찾아갑니다. 집으로. 네. 근데 맥클레란의 집이 없었어요. 늦게 뭐 결혼식 갔다가 늦게 돌아왔죠. 근데 맥클레란은 링컨이 온 걸 알았는데도 무시를 하고 늦게 와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그러니까 사실 링컨이 이미 1시간쯤 기다리고 있었죠. 무시하고 올라가요. 아씨 뭐지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하니까 집사가 내려옵니다. 30분 뒤에. 맥클레란 장군이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취침하러 들어갔습니다. 맥클레란은 철저하게 링컨을 무시해버린 거죠. 여기서. 아 근데 링컨이 네.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딱 느낌이 지금 이 상황이면 집사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이제 문 딱 잠그면서 매나 메이키스 맨 두드러 패버렸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방금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한 맥클러런이 링컨을 험담하고 다니는 거 분명히 링컨 귀에 다 알겠죠, 들어갔어요. 당연히.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이 사람이 야전에서 발휘할 능력을 기다렸다는 건
결국엔 전쟁은 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링컨은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장군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그렇죠. 링컨의 리더십이 되게 돋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링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맥클레란이 나에게 승리만을 가져준다면, 미국에게 승리만 가져준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뒤에 말은 없었나요? 에티켓이나 매너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뒤에만 그래.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오. 근데 만약에 지잖아? 뭐 이러잖아. 그건 이제 나중에 복선으로 나옵니다. 나오죠. 만약에 지면요? 지면 사지를 찢을 거야. 이런 느낌.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왜 맥클레란이 이런 성격과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워낙 똑똑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밑에 사람들한테는 조금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네. 나 태어나 나보다 똑똑한 놈 못 봤다 이거죠. 네. 밑에 있는 애는 네. 당연히 내가 위니까 당연히. 내가 포용해줘야지. 다 잘해줘야 네. 돼. 근데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맥레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지휘권자로 있긴 하지만 전선이 이거 하나는 아니죠. 전선 아니죠. 맥클레렌이 준비하는 군대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죠. 네. 맥클레런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면서 이제 슬슬 북군도 전열을 정비하면서 남부를 공략할 퍼스트 블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각도에서 쪼여갈 전략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전임자 윈필드 스콧이 만들어놓은 아나콘다 계획이 가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조지 맥클레런도 자기의 딱 총사령관으로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략에 맞춰서 네. 이제 공격의 축을 가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곳은 뭐 지난번에 퍼스트 블런에서도 나왔듯이 버지니아가 핵심 전장입니다. 그래서 리치몬드를 향해서 진격할 방안을 하나 모색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남부의 배후를 공격하는 또 다른 전장들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이 험준한 애팔렌치아 산맥 서쪽으로 보면은 켄터키에서 테네시 방향 경계주로서 이곳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 위에는 중부의 뭐 일리노이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이런 주에서 여기가 또 북부에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원한 병력들이 이제 남부의 배후로 내려가는 이것이 서부 전역으로서도 준비가 되고 있었고요. 지난번 아나콘다 계획의 핵심은 역시 미시시피강을 장악하는 겁니다. 미주리를 거쳐서 미시시피강을 따라 쭉 내려가고 그러면 어디에 닿게 되죠? 텍사스 쪽을 공략하게 되죠. 그래서 텍사스 쪽을 공략하는 이런 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전체 구성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전선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게 뭐 우리는 지도 한 뼘으로 보이지만은 거리가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율된 작전을 펼치긴 어렵고 딱 띄워주고서 자 저기서 알아서 잘 싸워서 이 방향대로 잘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죠. 되게 저는 남북 전쟁의 스케일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전쟁이 뭐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는데 나폴레옹이 프랑스부터 러시아까지 가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워싱턴에서부터 저 텍사스까지 간다면 그리고 또 마지막 남은 하나의 축은 저 아래쪽 바로 뉴올리언즈 쪽에서 미시시피강을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곳은 이제 해군력을 이용해서 교두볼 장악을 한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미시시피강에 포위망을 닫는 이런 쪽으로 또 준비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는 한 3개 정도의 축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외에도 있습니다. 저 서부 저 오지 쪽에도 짜잘짜잘한 게릴라 전투는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네브라스카 이런 쪽의 오지들에도 남부가 세력을 뻗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도 남은 잔당들을 쓸어버리고 확보한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뭐 그거는 큰 그림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북부는 확실하게 이제 이 의회도 장악을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잘 모은 것 같아요. 근데 남부는 연합에 가입한 주가 있지만 안 가입한 노예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주들은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시기를 조금 이제 뷰런 전투 이전으로 좀 돌아갈게요. 다시 북부 입장에서는 물론 뷰런 전투를 통해서 뭐 리치몬드를 공격하고 이런 게 중요했겠지만 동시에 중요했던 거는 어떻게든 그런 주들을 연방에 안 치는 게 중요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가장 그래도 DC에서 가까웠던 메릴랜드를 어떻게든 연방으로 안 칩니다. 공격해가지고 바로 메릴랜드를 이제 안 치게 됐고 다행히 켄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국을 표방을 합니다.
우리는 중립이야. 어느 정도 가입 안 할래. 탈퇴도 안 할 거고 대신 나는 유니온도 아니다. 대신에 결정 남은 얘기에 따라갈게.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북부와 남부 모두가 켄터키의 중립을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문제가 되는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켄터키 위 옆쪽에 있었던 이제 미주리입니다. 미주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1820년도에 노예주냐 자유주냐 하면서 뭐 정쟁이 안에서 막 싸우고 막 그것도. 예, 그러면서 미주리 타협도 뭐 있었던 이런 땅인데, 이 땅은 이미 5월, 4월 이때부터, 그러니까 남북전쟁 시작할 때부터 자체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지사 같은 경우는 연방 탈퇴주의자였는데 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 의원들은 연방의 잔류를 희망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북부 입장에서는 미주리는 사실 이제 미시시피 강의 배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미시시피 전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또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특히 미주리가 남부 연합으로 가게 된다면, 연방을 탈퇴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연방주인 캔자스와 일리노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는 좀 확보해야 된다는 게 좀 되게 강했어요, 북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미 미주리의 동쪽에 있었던 세인트루이스에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대위였지만 이 사람이 이끄는 북군이 프라이스라고 또 남부에서 또 이제 연방 탈퇴주의자 민병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끄는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내전 상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지사 같은 경우는 주에 우리는 민병대를 엄청나게 동원할 거야 하면서 5만 명 소집령을 이런 걸 내리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미주리 군대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언이 이끄는 북군이 직접 미주리의 수도로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모이기 전에 빠르게 쳐서 수뇌부를 제거하자.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주리의 주도는 저 서쪽에 있는 제퍼슨 시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원정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원정을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지사가 미리 분빌이라는 곳으로 대피를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라이언이 제퍼슨 시티를 점령하고 이제 프라이스가 이끄는 그 탈퇴 미주리군 민병대를 추격을 해서 남서쪽 구석까지 지금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저기 보면 스프링필드라고 보시나요? 거기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어떻게 보면 북군이 미주리 장악의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남군이 나서게 됩니다. 남군의 이제 맥클로치라는 장군이, 저기 보면 리틀락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맥클로치에.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거의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리틀락은 좀 쓸데없는 이야기는 제가 거기서 5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기서? 네, 뭐 했어요? 아는 목사님 집을 고치려고 집도 고쳐요? 네, 가서 집을 완전히 막노동 뜯어 고쳤습니다. 5일 동안. 갑자기 그 기억이 나서. 리틀락이 주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군의 대위가 네. 거의 대부분의 미주리 지역을 장악하고 남서부의 가장 구석에 지금 이제 모여 있는 민병대와 아칸소에서 올라온 군인들이 이제 합해져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쪽 남쪽에 두 명이 협조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협조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라이언이 다가오자 둘이 힘을 합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8월 6일에는 그 스프링필드 남쪽에 윌슨 크릭이라고 보이나요? 혹시 네네. 저쪽에 계곡 협곡입니다. 아, 그 협곡을 일대에 라인에 이제- 따라서.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되죠. 근데 계곡에 이제 이 진을 치고서는 맞닥뜨린다. 그러면 계곡 바깥쪽으로 돌아서 들어온다. 불런 전투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시기가 일단 좀 겹치긴 것도 있고요. 아, 불런 전투 때하고 이 시기가 비슷한 때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 동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경과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비슷해요. 네, 많이 비슷해요. 네, 그런데 다만 이때는 북군보다 남군의 병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런과? 그렇죠. 북군 같은 경우는 한 5,300명 정도가 됐고 남군은 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남쪽이 2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뷰레라고 완전 반대죠. 반대는. 그래서 라이언이 병력이 뒤졌지만 이 사람이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프라이스와 맥클로치가 서로 힘을 합치기 전에 각계격파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서 북군의 계획은 라이언이 정면에서 공격을 하고 그 휘하에 이제 독일 출신의 시겔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1,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배후로 돌아서 남군의 측 후방을 공격하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불런하고도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정면이 먼저가 아니라 측후방을 먼저 치고 정면으로 밀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아, 네. 정확합니다. 근데 시겔, 프란츠 시겔 이 사람이 뭐 독일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 박사님?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독일계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장교를 하다 온 사람이에요. 독일어식으로 하면은 판츠 지겔이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북군의 주력을 차지했던 독일계 이민자들의 딱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독일에서도 서쪽에 그 남쪽 보면은 바덴 대공국이라고 있었어요. 바덴. 네, 바덴. 그래서 이 바덴 대공국 군대에서 장교로 좀 지내다가 보수적인 군에 약간 회의를 느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군대를 때려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1848년 혁명이 터집니다. 혁명이 터지니까 막 분기탱천해갖고 바덴에 세워진 새로운 혁명 정부에 투신합니다. 내가 장교 경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같이 혁명군을 이끌겠어. 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덴 혁명 정부의 전쟁부 장관, 거의 뭐 군총사령관까지 해요. 근데 역시 뭐 군사적 재능은 별로였는지 더군다나 나이가 젊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뭐 초급장교 하다가 하는 정도였으니까 전투기계나 다름없는 프로이센군이 닥쳐오니까 그냥 다들 깨갱해서 혁명군이 깨져나가죠. 그 도망가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진압을 당하고 이 사람이 스위스,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미주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이 나니까 나 독일에서 장교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하니 어떤 경험인지는 얘기 안 하고? 정규 교육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전이시니까 장교 커리어가 있으면 취직은 덜컥덜컥 되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주리가 워낙 한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규군 장교 경력을 간 사람이 누가 있지라고 해보니까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아, 그래서 뭐, 야, 너 같은 인재가 여기 숨어 있었다니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연대장이 되죠. 근데 바로 웃긴 게 연대장. 미주리에서 이 전투를 벌이기 전까지 어떤 이 과정을 쭉 들었을 때는 정말 존재감 없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과거를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이 미주리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보죠? 윌슨 크릭에서요? 이 윌슨 크릭보다도 이 사람은 이런 이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1848년 혁명 때 미국으로 넘어온 수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48라고 하는데 상징처럼 떠받들어져 갖고 그 다음이 독일 이민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군사적 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인기 때문에라도 이 사람이 당분간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 뒤에는 이 사람이 다시 동부전역으로 가서 거기 포토맥 군의 군단장을 해요. 딱 11군단장을 맡게 되는데 엄청난 거죠, 진짜. 네. 그 11군단장은 바로 독일계 이민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독일계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앙을 받으면서 노래까지 만들어집니다. 오. 들어보면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좋죠. 네. Boom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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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boomchick. I promise just now to tell you how I 아, 지금 북군 노래예요? 네, 이거 북군 노래입니다. 근데 남군 노래 같아. 아 그러니까 컨트리 뮤직이잖아. 이 노래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 양키라는 말 들었어요. 이게 독일 억양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독일어와 영어가 막 섞여 있습니다. 딱 그 당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영어가 좀 서투른 독일 사람들의 그 억양과 발음이 딱 들어가 있어요. 독일어는 영어랑 되게 비슷하지만 발음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W인데 W가 영어에선 U 발음이 나잖아요. U 발음이. 근데 독일어에서는 그게 V 발음이 납니다. V.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what 같은 걸 독일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은 what 그래요. 네, V처럼 발음합니다. W가. 이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 그게 울프강. 네, 이 노래 제목이 이 I goes fight mit Siegel이에요. 미트가 뭐냐? 원래 위드잖아요. 지겔이랑 우리 같이 싸우러 갈 거야라고 하는 게 위스인데 이 독일에서는 그게 위스가 미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 비슷한 부분들은 다 이 독일어 부르고 가사 내용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양키들이랑 같이 저 남부의 저 반란군 놈들 갖다가 우리가 때려잡으러 간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전혀 두렵지 않지만은 딱 한 가지 걱정은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면 이 라거 맥주를 충분히 못 마실까. 그게 하나 걱정된다라는 가사들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근데 시계를 보면 진짜 한 게 없는데 영웅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군사적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게 그게 되는데요. 의미가 있나 없나. 네. 전쟁이라는 게 물론 뭐 잘 싸운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고 양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람보.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도 필요한 거고요. 이런 역할들도 이 전쟁의 큰 한 축을 담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 프란츠 시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군 그리고 이제 남쪽의 두 개의 연합이 지금 이제 전쟁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북군의 이제 그 계획대로 협격을 하려는 계획대로 5시쯤에 라이언의 전열이 남구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정면에서요. 네, 정면에서 네. 공격을 하자 그때 이제 프라이스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기습 공격을 당한 거니까. 그래서 미주리군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게르 군대도 거의 동시에 공격을 해가지고 최초의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곧 맥클로치의 군대가 합류를 해서 반격을 해버려요. 압도적으로 많은 군대였잖아요. 근데 시게르 군대가 깨갱하면서 완패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시게르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맥클로치랑 프라이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라이언의 북군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이언의 북군이 무려 2차례의 압도적인 병력의 남군의 병력을 견뎌냅니다. 능선에서. 그 능선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이름도 블러디 리치라고 해가지고 피해 능선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집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피해 능선 다 그렇죠. 있어요. 사실 우리 6.25 때도 51년에 보면은 이제 이 양구에 있는 문등리에 983 고지 거기 일대를 이제 피해 능선이라고 불렀거든요. 펀치볼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과정 작전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피를 많이 흘리면 그 능선을 이제 피해 능선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라이언이 정말 완강하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3번째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은 그 전에 2번이나 탄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은 채로 끝까지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결국에는 3번째 탄환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예요? 네, 진두지휘를 계속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지휘관을 잃었잖아요, 북군이. 후퇴했는데 여기서 이제 빌런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남군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쫓아야죠. 추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군도 지쳐가지고 역시 여기서 추격을 못합니다. 아, 물론이랑 비슷하네. 되게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제 평가를 내리기에는 전투에서는 분명히 또 누가 이겼습니까? 남군. 남군이 이겼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북군이 이겼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7천과 만천의 대결이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왜 도대체 남군은 여기를 공격했는가? 어. 여기를 왜 싸웠는가? 어. 를 놓고 봤을 때 남군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왜요? 이게 뭐냐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추격을 해서 미주리를 회복을 하면 됐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남동부에 처박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전투 끝나고 맥클로치랑 프라이스가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맥클로치가 이제 빠빠이 해버립니다. 가? 아칸속으로 돌아가요? 아 그러니까 북군을 한번 혼내줬다 해서 끝나버린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의 목적이 달랐어요.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미주리 민명대잖아요. 미주리를 회복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공세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맥클로치는 아칸소든 이 인디언 보호 지역, 이 서부 쪽 방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때려줬으니까 충분히 난 너희 도와줬고 나는 내 목적 달성했으니 다시 아카스로 돌아갈래. 나에게는 여기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동상이몽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병력도 안 그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미주리에서 정권 확대를 할 수 없었던 거고 이걸 미주리를 남부로 이렇게 탈퇴시키기에는 힘이 역부족했던 거죠. 그러면서 비록 남군이 미주리 남서쪽에 거점 정도를 확보를 했지만 여전히 미주리의 대부분은 연방에 남게 됐고 무엇보다도 북부 입장에서는 연방 입장에서는 미주리에 있는 남군이 더 이상 미주리 동남쪽에 있는 켄터키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군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5만 이상의 민병대를 모아서 군대를 양성하고자 그것도 하는 못하게 미주리의 해버렸죠. 야망도 좌절시켜버리죠. 네. 물론 이후에 미주리에서는 이제 국지전 혹은 뭐 게릴라전이 계속 일어나게 됐지만 전쟁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북군이 통제를 하면서 연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 그랜드요? 네, 그 그랜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영웅이면 이렇게 50달러 지폐 있지 않습니까? 고위권에 실렸을 만큼 이 유명한 그랜트니까. 엄청 영웅이네. 저 역전다방의 시선을 바다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전인데요. 링컨이 우리 해군도 지금 확충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급한 대로 여러 가지 상선이나 그런 걸 사서 개조하기도 하고 새로 건조하기도 해갖고
무려 200여 척 이상을 갖다가 새로 확보하는 이 계획에 투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전열함을 살펴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인디펜서급 4척도 있었고 펜실베니아급도 있었어요. 미국은 초창기에 어떻게 했냐? 전열함 대신에 프리깃함을 건조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프리깃 똑같은 거 40문 탑재해서 안 된다. 우리는 뭐로 간다? 우리는 슈퍼 프리깃으로 간다. 슈퍼 프리기. 야, 그러면서 50문 이상 대포를 싣는 프리깃을 이제 만듭니다.